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좋으신가요? 혹시 양매의 선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이 그림 속의 남성은 바로 양말의 선물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양매의 선물하면 사실 좀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남자는 왜 양말을 선물로 준비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땐 하나를 5만 원이나 하는 공진단을 20알이나 사드리더니 우리 엄마는 고장 양말이야. 기계 그냥 양말인 줄 알아요. 헤이 그거 명품이야. 시장에서 한 켤레에 1,000원 하는 거라고 착각하나 보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마 생신이라고 본인의 명품으로 준비한다기에 저는 설마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기대를 했는데요. 명품 핸드백까지는 아니어도 지갑이나 스카프는 사오겠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 양매의 스켈레가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혼해. 이혼? 야, 장모님 선물로 양말을 따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 지난번에 장모님 댁가니 어머니 양말에 구멍나 있길래 진짜 필요한 건 양말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산 건데. 아이고 고마워라. 설마 양말만 필요할까? 제가 그동안 쌓인 감정이 훅 올라오면서 이혼 소리가 터져 나왔죠. 이혼 사유가 양말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 좋을 대로 해. 근데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없어. 저의 어리적 기억 속 아빠는 항상 바쁘셨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칭찬 일색이었죠. 현미 아빠는 참 착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 없지.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일에 저렇게 발벗고 나서나.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번 배달기사 오토바이 사고 때도 경찰서까지 뛰어가서 증언해줘서 억울한 죄 벗겨줬잖아요. 그분인가? 그 기사분 사정 딱하다고 잔도 받아줬대요. 진짜 복 받을 거야. 누구 하나 아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단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퇴출이자네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 그거 효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형님이 걱정을 하시길래 내가 좀 도와줬어. 뭐라고요? 아니 왜 효진이 등록금을 당신이 내요? 지난번 아주버님 병원비도 당신이 내서 내가 그거 갚느라 죽을 지경인데. 아이 그럼 어떡해. 당장 등록금이 없어서 애가 그 좋은 대학을 가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 형님이 그냥 형님이야. 야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나? 우리 아버지의 오지랖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은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대신이었고 큰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열일 채치고 해결을 하셨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돕는 일이니 엄마는 그게 뭐라고 절대 네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마. 남한테 무조건 호의적이고 돈 크게 쓰는 남자. 가족들은 그 불거느라 속 다 탄다. 엄마 봤지? 네 아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랬습니다. 엄마의 말도 그랬지만 제가 본 아빠의 모습도 가족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저는 그런 남자들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야, 저 선배가 너 마음에 들어 나다. 나한테 너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던데? 어느 날 폭흑한 선배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소개를 시켜줬고 저는 그 선배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선배는 후배들에게 자상했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모든 상담을 해주는 카운셀러 역할도 도맡아 했죠. 여자 동기와 후배들이 모두 그 선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선배가 절 좋아한다는 것이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선배는 모두가 공인하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그러나 선배는 늘 바빴습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도 어디선가 전화가 오면 뛰어가기 일쑤였고 심지어 시험 기간인데도 시험을 포기하고 후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발인까지 끝을 내고 온 사람이죠. 그런 선배를 보며 저는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우리 300일이야, 알아. 오빠 이번엔 기억하네.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100일도 200일도 못 챙겨줬는데 이번엔 기대해. 전 정말 기대했고 그날 풀 메이크업까지 하고는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선배는 꽃을 가지고 앉아 있었고, 저는 오늘만큼은 제대로 기념일을 할 수 있겠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미야, 군에서 휴가 나온 동아리 후배가 사고를 친 모양이야. 너도 알지? 알자마다요. 후배가 군대 간다고 술에 취해 100일 기념일에 혼자 지내게 했던 바로 그놈입니다. 착한 놈인데 술 마시고 내가 가서 조금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걔 녀석 잘못하면 용참 간다니까. 그래서 또 간다고? 미안해. 내가 그 일만 해결하고 올게. 그동안 집에서 기다려줘. 가기만 해. 그럼 우리 끝이야.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그는 결국 가버렸고 저는 선배가 놓고 간 꽃을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왔습니다. 멋있게 꽃을 내던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한 제 소심함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300일 만에 끝이 났죠. 그 후로도 미팅을 하고 남자를 만나봤지만 둘 중 하나더군요. 오지랖하던가 사회적 외톨이던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밖에 없는 걸까요? 이젠 남자 따위엔 관심을 끊고 제 삶을 살아야겠네요. 전 졸업을 하자마자 제가 꿈꾸던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입사가 쉬운 건 아니죠. 면접에서 이미 온 가족이 그 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타고 있다는 지원자와 대조가 되며 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사촌의 사돈이 영업사원이라는 다 회사의 차를 구입해서 타고 있거든요. 전 그날만큼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이 주선집인데 싸늘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수를 가야 한다니. 네 아빠가 보증서 준 친구가 갚을 길이 없다고 도망을 갔단다. 그것도 해외로. 미안하다는 문제 하나 달랑 남기고 결국 아빠의 오지랖이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사업을 하던 친구에게 보증을 섰던 아빠는 그 친구가 증발하면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겨야 했죠. 그 일로 사내만 하던 엄마는 남의 집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도 기가 죽은 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질 않으시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는 퇴직금 받은 것으로 작은 치킨 가게라도 하겠다고 준비 중이셨는데 남한테 퍼주기 좋아하는 아빠가 과연 잘해낼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닭도 안 좋아하면서 무슨 치킨집이에요. 그러다 퇴직금도 날릴 텐데. 나 혼자 하겠어. 작년에 퇴직한 선배랑 같이 하려고. 동업은 더더욱 안 돼. 그러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저 근처 편의점 알바라도 하든가. 아니야. 이 치킨집 알아보니까 다른 지점들이 다 대박났더라고. 여기 상권도 좋아서 몇 달 잘 버티면 될 거야. 당신 남의 집살이 하는 것도 마음 아프고 내가 벌어야지. 그렇게 마음 아픈 사람이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내가 진짜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당신 그닥지 누가 더 부추긴 것 아냐? 부추기긴 그런 거 아냐? 역시 엄매의 촉은 남달랐습니다. 치킨집을 이미 하던 퇴직한 선배가 가기가 어려워지자 함께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는 치킨집을 시작했고 엄마는 아빠가 못 믿었다며 남의 집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연애고 결혼이고 다 부질없더군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제 능력 인정받아 승진하고 돈 버는 일이 전부였어요. 겨우겨우 친구의 소개로 가게 된 회사는 공교롭게도 그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저의 의지가 강해서인지 저는 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추구속 대리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납품과 주중하러 가려고 했는데 오대리도 같이 들어가지. 본사 구경도 하고 담당자들 인수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제가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에 철저한 의리되어 방문을 하게 된 곳입니다. 매년 부품 단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저희 회사는 타 회사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의리되어야 하니까요. 신입 연봉이 거의 7천이라는 꿈의 직장.
연봉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복지가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김 부장님을 따라 입사 2년 만에 처음으로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입구부터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자사차가 아닌 차는 아예 주차가 되질 않았기에 거래처인 저희는 모든 직원이 이곳 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규모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래서 다들 이곳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겠죠. 저는 사원식당에 들어가서도 감탄을 했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원증을 달고 식사를 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장님은 완벽한 일이 되어 갑들에게 비굴할 만큼 고개를 숙였고 납품 단가 협상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델이 수고했어. 난 여기 팀장님 잠깐 뵙고 갈 테니 바로 퇴근해요. 예, 부장님.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섰죠.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었고 저는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 와이셔츠에는 구김 하나 없었고 반듯한 자세로 다들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여직원들도 외모 순대로 뽑은 것처럼 하얀 피부에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 그리고 허리를 강조하는 스커트가 참 세련되었더군요. 엘리베이터 문은 열렸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을까요? 이걸 못하면 또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을 것 같아 얼른 발을 들이미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저는 문 사이로 끼면서 엘리베이터 문에 어깨를 부딪혔고 놀라 몸을 빼다가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홀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내 신발.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내 하이힐 한 짝을 태우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부딪힌 어깨의 아픔보다 벗겨진 스타킹 발가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너무 창피해 어쩔 줄 몰랐죠. 사람들은 그런 저의 모습이 황당한 듯 안쓰럽게 보고 있었고 저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제 하이힐을 들고 계단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쳐다보았죠. 이거 신으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지적인 외모에 차분한 말투로 한 남자가 제 앞에 하이힐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저는 동화 속에서 나오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고 그 사람은 신데렐라를 구해줄 왕자로 보이더군요. 스타킹 구멍으로 엄지발가락이 쑥 나와 있는 걸 얼른 가리며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사람이 다 탄 줄 알고 문을 닫아서 그냥 팔에 조금 부딪혔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으시죠? 이 친절한 남자의 목에서는 사원증이 달려 있었고 사원증에는 박도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쩜 이름도 이렇게 멋있는지. 꼭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시고 연락주세요. 제가 함께 가는 게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불쑥 내민 그들만의 명함.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바로 그 명함을 저에게 주더군요. 저는 그 명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전 그 남자의 그 목소리며 눈빛이 계속 아른거려 잠을 설쳤어요. 어머, 그런 인연이 어딨어요. 대리님,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점을 많이 벌어 다닌다는 막내 직원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흥분을 해서 난리네요. 연락해봐요. 대리님한테 뭔가 마음이 있으니 명함 주고 연락달라고 하지. 그래도 뭐라고 연락해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안 괜찮잖아요. 딱 봐도 우리 대리님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구만. 그냥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연락하세요. 진단서? 그렇게 막내 직원이 소개해준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뼈에는 문제가 없었고 하레타박상이라는 진단명을 받아 2주 정도 투수 치료를 받기로 했죠. 저는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진단서를 사진 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연락이 오더군요.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거봐요. 대리님한테 마음이 있다니까. 그냥 시끄러워질까봐
치료비라도 주고 끝내려는 건 아닐까요? 빚어봐야 본전인데 나가보세요. 화장도 좀 고치시고 머리도 좀 하고 전 그렇게 해버리기는 저 케어숍까지 갔다가 약속된 장소에 나갔죠. 이미 그 남자는 나와 있더군요. 뼈에 이상이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치료비는 제가 드릴게요. 뭐 그냥 저 실손보험 들고 있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대신 차나 한 잔 사주세요. 아니요. 제가 찜찜합니다. 둘이 건 드려야죠. 차도 제가 내겠습니다. 차 어떤 거 드시겠어요? 아이스 라떼 마실게요. 그 남자 다시 보니 더 호감형이었습니다. 매세히 참 일을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았죠. 그런데 주문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걸 보니 커피가 한 잔이더라고요. 왜 한 잔만 시켜요? 안 드세요? 예. 회사 가면 커피가 전부 공짜인데 굳이 여기서 마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 드세요. 그리고 치료하신 영수증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매번요? 예. 전 순간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영수증을 찍어보내야 치료비를 정산하겠다는 저희도 재미함에 놀랐습니다. 다른 여자 같으면 그런 모습이 좀스럽게 보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랐어요. 평생 고한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한 엄마를 보고 살았기에 오히려 그 모습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공짜 커피 두고 비싼 커피 사 마시며 커피 맛 운운하는 남자들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 관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만남 이후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찍어 보냈고 그때마다 100원 단위까지 맞춰서 송금을 해왔습니다. 물론 수수료 없는 톡으로. 그렇게 2주간의 도수 치료가 끝나고 남자가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동안 치료받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힘들 때마다 보양식으로 먹는 곳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동안 돈만 꼬박꼬박 보내더니 드디어 식사를 하잡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알뜰한 사람이니 한우는 아니어도 삼겹살은 먹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 칼국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국물도 진하고 송칼국수라 면도 쫄깃하고 저를 데려간 곳은 골목 안쪽에 허름한 할머니 칼국수 집이었죠. 4,000원짜리 칼국수를 함께 먹으며 처음으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뜰한 쓰임새와는 다르게 부잣집 도련님이더군요. 조부모님 때부터 시골에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금은 그 지역 유지이자 현금 부자로 소문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돈 한 푼도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괜찮고 건실한 남자가 제 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형미씨 구멍난 양말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죠. 사실 제 스타킹 발가락 쪽에 여기저기 구멍난 곳을 메운 자국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가르쳐주신 비법인데 매니큐어를 풀처럼 바르면 더 이상 구멍이 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사이에 그걸 보고 제가 참 알뜰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네요. 요즘 여자들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영미 씨는 병원비 영수증 정확하게 보내서 비용 청구하는 거 보고 느꼈어요. 뭔가 다른 여자들하고는 다르다. 이때다 싶어서 치료비 부풀려 청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좀 그렇게 남의 돈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놀랐네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이후 캔커피 하나를 들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솔직히 입고 있는 옷이나 지갑 등을 보면 전부 명품인데 저하고 있을 때는 커피 한 잔 값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전부 어머니가 사주세요. 내 돈으로는 엄두 못 내죠. 우리 엄마 낙이에요. 형님들은 손주까지 엄마가 챙기시는데 저야 나는 저 혼자니까. 필요 없다고 해도 사회생활 하려면 뭐 이런 것 입어줘야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항상 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난히 이 공원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았던 30대 엄마인 듯한 여자가 아이와 나와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결혼 후 미래를 상상했죠. 그때 아이가 자전거에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아이는 무릎에 피가 났고 울음을 터뜨렸죠. 그런데 아이가 넘어지자 그 엄마보다 더 먼저 뛰어간 사람이 곁에 있던 도연 씨였죠. 다른 사람 일에 즐기지 않는 사람이 또 이런 면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달래면서 손을 잡고 데리고 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 발라주고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주더군요. 그뿐이 아니라 넘어져서 고장난 자전거를 직접 고쳐주느라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 수리소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늘 하시던 일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부연 씨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죠. 여자분은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저는 기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던 도연 씨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에겐 솔직했고 여전히 계획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알뜰한 데이트를 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은 도연 씨 집하고는 달라요. 아버지가 워낙 남퍼주기 좋아하시는 분이라 여기저기 도와주시다가 집안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에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도연 씨는 우리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도연입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내가 우리 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현미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미 도연 씨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좀 달랐죠. 그렇게 사람 좋고 누구와도 친화적인 아버지가 유난히 도연 씨에게는 빡빡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 왜 자네는 취미가 뭔가? 아직은 취미를 즐길 만한 때가 아니라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때 취미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동호회 이런 거 없나? 뭐 조기 축구회나 배드민턴 이런 거 많잖아. 예, 없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괜히 요즘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람들 만나서 놀고 즐기는 것만 알아서 큰일이야.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사람도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함께 등산도 가고 낚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너무 돈도 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참 아빠도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커피값은 아까워도 지난번 길 가던 아이 자전거 고장나니까 그거 고쳐주고 아이 달래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이고 그래 그렇겠지. 아버지가 괜히 그러신다. 그렇게 이 사람은 다녀갔고 엄마는 아빠가 못마땅한 듯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 칭찬은 못해줄 망정 왜 자꾸 딴지를 걸어요? 야만이 너무 많아. 그럼 당신같이 그렇게 살아야 해? 가족들은 어떻게 살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취미 활동이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냐고요. 아이 누가 그렇대? 현미야 신경 쓸 것 없어. 니네 아빠가 하나뿐이다 막상 시집 보내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러신다. 좀 더 만나봐. 급하게 굴지 말고. 아니 좋은 직장에 집안 부자고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실하고 뭘 더 끌어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저는 솔직히 아빠한테 섭섭했죠.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막막하기만 한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뭔지도 의심스러웠고요. 그런데 그때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다녀온 후 부연 씨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호화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준 장미 한 송이와 함께 프로포즈 반지를 받았죠.
명품 까르띠에였습니다. 이 짠돌이가 그래도 프로포즈 반지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주더군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 워낙 신장이 안 좋으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관리를 안 하셔서 더 안 좋아지셨고 우울증도 생기셔서 약을 드시고 있어. 세상에 두 분 사이가 많이 좋으셨나 봐요. 그랬지. 그 이후 다른 둘이 살고는 계신데 나도 바쁘고 남자다 보니 형미가 우리 엄마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당연히 내가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 챙겨야죠. 함께 살면 어떻게 해서. 함께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과 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드니 내 사고방식이나 스타일이 달라 부딪히기 일쑤였으니까요. 형님들도 여럿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형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지만 모두 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형수님들이 어머니와 맞지를 않아서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아. 엄마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막상 보시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번 엄마가 형미 씨 보고는 마음에 드셨는지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 다행이네요. 사실 자신 없었지만 막상 거절하기도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력으로는 아직 집을 사귀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형미 씨 집에서 살까도 생각해봤는데 집도 그렇고 마부님도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워낙 따라나다 보니까 괜히 빼앗기는 것 같아서. 할머님은 본인이 무책임해서 그렇게 되신 건 아직 모르시나 봐. 그 소리에 살짝 기분이 나쁘더군요. 물론 저도 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빠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 사람까지 그렇게 취급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아빠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했는지 몰랐어요. 저가랑 사는 것 다 불편해하는데. 배부른 소리지. 다 같은 부모님인데 뭘. 저는 그 소리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우리가 집을 마련할 때까지 어머니랑 함께 살면 어떨까? 우리 형님들은 결혼하듯이 구입을 전부 처가와 반반으로 있거든.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엄마한테 처가에 대해 흠잡히는 것도 싫고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간이 집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만 허락하시면 저 함께 사는 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그냥 어머니나 형님들한테는 당신이 먼저 어머니 모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게.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와 산다고 했다니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네. 어머님은 그렇게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셨지만 형님들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형님들의 부인이자 제 형님들이 될 분들은 저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시더군요.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시댁살이가 얼마나 힘든 건데 직장 생활하면서 어머니를 보신다고 지금이라도 도련님한테 이야기해서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구해달라고 어머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저는 그런 형님들의 이야기를 이 남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거 없어. 자기들이 못하는데 형미 씨가 한다고 하니 그냥 어깃장 놓는 거니까. 조금 난처한 상황이긴 했지만 저는 도연 씨를 믿었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우리 집 사정을 알아서인지 최소한의 예물만 냈고 우리는 신혼여행도 국내로 갔습니다. 해외에 못 나가서 섭섭한 건 아니지? 그건 나중에 가면 되지. 나 당신空소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건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내 엄마는 한승에 차려놓고 저희를 기다리셨고 어머님께 가지국에 밑반찬들도 정성껏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박서방비 안에서 어쩌나. 우리가 형편이 이래서 도움도 못되고. 괜찮습니다. 애모 다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뭐. 걱정하지 마시쇼. 고맙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니 내가 진짜 고마워.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우리 딸 가서 잘하고.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아버지는 전과는 다르게 미안함에 고개를 못 드셨고 엄마는 머리를 조아리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하루를 지내고 어머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셨죠. 그러나 저에게 대하시는 것과 달리 형님들에게는 까칠하셨고 남편 말대로 집에 오는 것조차 반가워하지 않더군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의 재산을 노린 형님들의 속을 빤히 들여다본 어머니가 일부러 차갑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와중에 시어머님 모시는 휴부라고 여기저기서 칭찬을 들었고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일주일에 3번씩 심장 투석을 하셨죠. 다행히 오랫동안 어머니를 맡아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도 드시는 음식이며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일이며 보통 일은 아니더군요. 이제 이 사람 있으니 형수님들 멀리서 오실 것 없으세요? 그래, 잘 됐다. 나 걔들 얼굴 보고도 싶지 않은데. 어머님은 형님들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3분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신 모양이에요. 당신이 모시고 가. 괜히 형수들 오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안 좋아하신다니까. 나 회사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다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형님들과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될까? 회사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하지. 전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좀 당황했죠. 왜 이렇게 형수들이 오는 걸 싫어하는지, 자꾸 왜 나한테 모시라고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일단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보기보다도 훨씬 효자였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꼭 어머님 방에 들어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저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당신 직장 그만두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직장을 그만두라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무래도 엄마 돌보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래.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 친정도 도움 드려야 하고 드리고 있잖아 매달. 겨우 20만 원 드리는 건 좀 그래.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께는 100만 원씩 드리는데 내가 벌어야 조금 더 드리지. 당신도 우리 집 형편 알잖아. 밑 빠진 톡에 물 붓기야. 어차피 아버님이 저지르신 일인데 그걸 당신이 왜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섭섭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야. 물론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힘들긴 했지만 아버지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저지른 일이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아버님이 그렇게 사시는 바람에 당신이 부랴부랴 취업하느라 원하는 것도 못 갔잖아. 야 어머님도 그래. 그 연세 20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남의 집 나가서 일하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됐어. 내가 벌어서 우리 부모 챙긴다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해서 그래. 내가 보기엔 당신이 버니까 당연하게 용돈 받으시는 것 같고 이처럼은 아버님이 오면 정신 못 차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억할 심정 있어? 당신 생각이랑 다른 분이거든. 우리 아빠 누구 못 줘서 안 달라는 분이지 날 돈 바라는 분 아니야. 뭘 그렇게 흥분을 해. 당신 생각보다 이성적이지가 못하네. 그러면 나야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나가버리더군요. 결혼하고 첫 부부싸움입니다. 저는 많이 속상했죠. 은근슬쩍 절 무시하고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계신데 기손댕전에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어머님 생신이 곧 다가오니까요. 어머님 생신 선물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음식이나 챙겨줘.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나도 어머님께 선물하고 싶어요. 그냥 엄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체력 지탱을 하셔야 하니 내가 아는 병원에 엄마한테 맞는 공진단 부탁해놨어. 공진단? 그거 좋겠네요. 그건 얼마예요? 하나에 5만 원씩 해서 20알 맞출지. 짠돌이 남편이 어머님한테는 참 후합니다. 제 한 달 생활비는 50만 원이 안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저는 남편이 정말 효자인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안 한다니요. 음식 준비하려고 시장 다 봐놨는데 엄마가 답답해 하셔서 그냥 호텔에서 하루 주무시면서 거기서 생일 지내기로 했어. 그럼 형님들은요? 냅둬. 생일 앞두고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인데 뭘. 그래도 내가 전화라도 할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엄마 아시면 당신 쫓겨나. 어머님 생신에 기억 못한다는 소리에 저는 기가 막혔고 어머님이 왜 이렇게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시어머님 생신인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뭘 좀 하면 좋을까? 좋은 건 다 있으신 양반이라. 그러게, 그냥 떡이나 하면 어떨까? 동네 분들도 나누고 형님들도 드리고. 그래? 그럼 내가 유명한 떡집에 주문해서 날짜 맞춰 부탁해 놓을게. 하지만 이렇게 엄마까지 떡을 준비하는 판국에 형님들이 어머님 생신을 안 챙기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저는 남편 몰래 연락을 했죠. 저 막내예요. 잘 지내시죠?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 보시기 힘들지?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 토요일에 어머님 생신인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생신은 아직 몇 주 더 남았는데. 예? 그게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하던데. 누가 그래? 어머님 생신은 3주 남았어. 그렇지 않아도 큰형님, 둘째형님하고 만나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동서도 시간 되면 나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분명 남편은 어머님 생신이 토요일이고 어머님 생신을 기억 못하는 형수들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전 형님들을 만나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내 동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우리 이런 일 당한 거 한두 번 아니야. 그게 무슨 어머님이 약간 치매가 있으시거든. 평상시에는 못 이기는데 날짜도 깜빡하시고 우리 아들 이름도 자주 잊어버리셔. 전혀 몰랐어요. 그래, 축이긴 한데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셔. 남편은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일진대 영양제니 치매약이니 드셔야 한다고 했을 때도 불안이 먼저 얼마나 펄펄 뛰던지. 우리 부가 엄마를 치매로 본다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며느리들이긴 하지만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이런 부부간에 없다고 동네에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도련님 유학생활 끝내고 오면서 상황이 이상해졌어. 어머님이 우리를 갑자기 미워하시고 돈만 노리는 나쁜 며느리라고 몰아붙이시는데 솔직히 치매라서 저런가 싶다가도 얼마나 속상했던지 몰라. 생일만 해도 그래. 우린 지금 어머님 여행 모시고 가자고 계획 짜고 있었거든.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더 나빠지기 전에 해외라도 다녀오려고. 형님들은 남편이 자신들과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하여 이런 상황에 온 것이라면서 점점 어머님과 멀어져가는 상황을 속상해했습니다. 막내다 보니 형들도 오냐오냐했고 어릴 적부터 야망은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가족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동서도 조심해. 자기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정말 이런 한 장도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보니 저희 친정에 다녀와서부터 친정 부모님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형님들과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버스에서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차 한 대가 도착하고 반가운 듯 아이와 엄마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바로 남편의 차였고 그렇게 세 사람은 차에 타고 어딘가로 향했죠. 여자의 조금 무서운 겁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차를 쫓았어요. 그리고 그 차가 멈추는 곳에서 저도 섰죠.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이 있었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받더군요. 어디예요? 회사 근처에 왔다가 같이 퇴근하려고요. 그랬어?
아이, 나는 지금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나와 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겐 비밀이 있었고 왜 그렇게 저 여자와 저 아이에게 집착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숨겨놓은 아내와 자식인 거겠죠. 저는 배신감에 그분 앞으로 다가섰고 심호흡을 한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남편의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뒤로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그 미국 손님이 있는 곳이야? 아이 여보.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미국 남성과 그 여자.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이 미국 손님의 아내였고 그동안 남편은 이 여자 곁에서 일부러 맴돌며 선의를 베풀어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이렇게 집까지 초대가 되었고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게 된 것이었죠. 돈이 없으면 품이라도 있던가. 미안해요. 그럼 준적 이야기를 하지. 난 차에 같이 타는 모습 보고 왜해서 아이 병원 갔다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모시고 간 거야. 그러기 집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남편은 집이 아릴 만큼 성공과 돈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야망 있는 남자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더 부실을 당했습니다. 형님들과 나눈 어머님의 치매 이야기며 남편이 왜 자꾸 이간질을 하는지조차 물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은 생각보다 치매가 심하셨습니다. 당장 갖다 버려. 저기 톡 들어있어. 저것들이 날 죽이려고 한 거라고. 형님이 어머님 드시라고 끓여온 꿀이곰탕을 보고 어머니는 톡소를 날리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속상해하고 돌아가는 형님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신도 한 통숙이야. 멀쩡한 어머니 치매로 몰아서 뭘 하려고. 말 조심해요. 그날 실수한 이후로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은 못했지만 어머님 나보고 형님이라고도 하시고 아침 드셨는데 아침 안 드셨다고 우기기도 하죠. 그런데도 병원에 안 모시고 가면 더 빨리 진행된다고. 걱정 말.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 모시고 싶지 않으면 안 모시면 되지. 누굴 치매로 몰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악화가 되었고 사람이 한시라도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더군요. 그냥 몇 달만 휴직하면 안 돼. 아이 엄마가 당신만 찾잖아. 내가 거기에 대한 건 챙기게. 당신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주면 되잖아. 나이 벌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돈 바라고 이러는 건 줄 알아. 그냥 돈 모실 수 있는 거 내가 해야지. 그래도 당신 친정 어려워서 돈 벌어야 하니 내가 그 사정 알아서 준다는 건데 뭐가 나빠. 헐,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게 친정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게 나빠. 괜히 나중에 우리 애한테까지 당신 아버지 빚이 넘어오면 어쩌려고. 그 집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따귀를 개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집에 나와버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지난번 엄마 생일 선물로 양말 사준 거 봤지? 양말이 어때서? 명품이라서 그런지 조금이 다르고 좋더라. 엄마, 나 이혼할래. 돈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는 남자야.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그건 눈빛이 이글거리는 게 내 처음부터 네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왜 당신까지 이러는 거예요? 벌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나의 싸움은 부모님의 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나 배고픈데 어디 갔니? 불죽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전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네 형님들이 시켰다면서 나가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네가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나이 무슨 치매 노인 환자로 취급을 하냐?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은 어머님한테 너무 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어머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하도 안 와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어머님 방에서 뭔가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늦게 와서 또 어머님 방으로 들어갈 거니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요. 내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몰래 알아보라고 했더니 형수들이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알아보고 있었대. 이런 나쁜 것들. 그래놓고 엄마 치매라고 그 진단받게 하려고 의사들과 작당하고 그러는 거야. 엄마 절대 가면 안 돼.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니 모시고 미국 여행 가는 계획을 세우고 저도 그곳에 있었는데 재산을 빼돌리다니요. 게다가 치매 진단도 못 받게 하려는 저 남자는 뭘까요? 그날이요 아주버님들이 와도 어머님이 내쫓으시는 바람에 신발도 못 벗고 안부만 붓고는 떠나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난폭하고 억지를 쓰는 노인으로 보였어요. 솔직히 휴직까지 하고 어머니를 돌보면서 저는 점점 패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자네. 벌면 얼마나 번다고 엄마 보살피는 게 당신한테 이득인 거 몰라.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그럴 거면 요양보호사를 쓰지 그랬어.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갔다가 아빠를 마주친 거죠. 그리고 아빠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아빠는? 뭐 좋은 일이라고. 이 간단한 거야. 요즘 암이 뭐 암인가. 걱정할 거 없어.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표적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빠가 표적 치료를 거부했대요. 당신이 좀 도와줘요. 나 그동안 어머니 모신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표적 치료 아이 그거 별 효과 없다던데.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입술이 달렸죠. 2%의 가능성이 있어도 해드리는 게 자식 돈이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아이 나도 돈 없어. 이혼하자. 그리고 나 위자료 줘. 그 돈으로 우리 아버지 치료하게. 참 웃기네. 야 이혼하면 무슨 위자료. 뭘 내가 잘못했어야 위자료지.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처가에서 한 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사이면 무조건 그 큰 돈 내놔야 해. 어머님은 매번 그 비싼 공진단이니 치료비니 다 해드리잖아. 착각하고 있네. 우리 엄마는 나한테 물려줄 게 얼만 줄 알아? 이 계산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 그 순간 저는 정남이가 뚝 떨어졌고 더 이상은 이 남자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군요. 위자료는 없었고 어머님 간병비를 요양보호사급으로 쳐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먹고 잔 게 있다나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펑펑 울었고 엄마도 많이 우셨습니다. 걱정마 엄마. 내가 아빠 치료도 다 해드리고 더 행복할 거니까. 그렇게 집에 온 저는 가지고 온 사진들을 다 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정리하는데 앨범인 줄 알았던 책 한 권이 제 눈앞에 보이더군요. 실수로 남편의 일기장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말 계획적인 사람답게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적어놓았죠. 2월 21일 동료 직원 결혼식 3만원. 돈 아깝다. 4월 1일 거래처 상무 부친산 장례식 초이금 30만원. 계약 성사. 5월 8일 엄마 선물 300만원. 2,000배로 돌아올 투자금. 5월 8일 처가 선물 3만원. 그냥 버린 돈. 일기장에는 사용 내역과 함께 사용 대비 이익에 대한 표시가 있었고 어머님의 재산 목록부터 어머님의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치매 상태와 그것을 숨기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는데 너무 치밀하더군요. 그동안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내 아들의 동간으로 치매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고 그것을 비밀로 어머님의 재산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불려놓고 있었습니다. 왜 형님과 형수님이 그렇게 어머님 곁에 오지 못하게 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죠. 형님들과는 이혼하기로 한 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여전히 어머님 댁에 갈 수도 없었다네요. 저는 이 남자의 본색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생신, 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남편의 거짓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그 전에 조용한 방에서 녹음을 시작했죠. 바로 이 남자가 쓴 일기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뚜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준비하셨던 떡을 가지고 어머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태국 붙어있는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비아냥거리더군요. 요즘은 이혼하고도 첫 남편 어머니 생신까지 챙기나 뭐 얻어먹을 거 있을까봐. 혹여나 어머니가 들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는 게 어찌나 얌체 같던지.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나야 좋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는데.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 남자랑.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얘 친정 다녀온다고 했잖아. 할아버님 맞아요. 친정 다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 암치료비 아깝다고 해서 제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 어른이 암이라고. 네, 어머니.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남들은 그렇게 챙겨주셨던 분인데 막상 당신 몸은 못 돌보셨나 봐요. 세상에, 왜 그걸 이제 얘기해. 그리고 너는 뭐 하는 거야? 사위가 돼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 못된 놈.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셨고 저는 이때다 싶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녹음했던 일기장을 들었습니다. 중증 치매임이 분명하다. 큰형수가 자꾸 병원을 가자고 한다. 병원 가면 치매가 밝혀질 것이고 병원 치료를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오래 걸린다. 엄마가 정신이 없을 때 모든 재산을 내 것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다들 표정이 변해갔고 누구보다 당황한 건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영수가 어머니에게 좋은 약이라고 지어왔다. 괜히 누이 생명 연장할까봐 엄마에겐 독한 약이라고 했더니 빚낸다. 모든 건 내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형수가 엄마 투석하러 갈 때 모시고 간다. 불안하다. 저러다 괜히 엄마 치매 센터라도 가면 큰일이니 엄마를 단속해야겠다. 사람은 병이 참 질기다. 그렇게 온갖 것을 기억 못하면서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저렇게 오래 사는지. 하긴 전부 나에게 재산을 돌려놓기 전까지는 버티는 게 낫다.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여자를 만나 수지타산이 도통 맞질 않는다. 하긴 내 재산이 될 때까지 엄마를 지키고만 있으면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거겠지. 장인이? 아니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던 그 사람이 암이란다. 분이 없으면 굽게 갈 것이지. 무슨 표적 치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저희 여자가 나한테 이혼당하고 앙심을 품은 거네. 이 어디서 없는 이야기로 지어내가지고. 그때 저는 원본 일기장을 어머님께 드렸고 어머님은 그걸 조용히 보시더군요. 남편은 발악을 하듯 그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형님들이 막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변호사 양반, 예 어르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듣고 적어요. 예, 나 송계자가 가진 재산은 똑같이 3등분하고 첫째, 둘째, 셋째한테 나눈다. 엄마, 나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는 잘 들어. 여기 막내 며느리 위자료로 각각 1억씩 차출해서 3억 줘. 예 어머니. 엄마 나는요.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결국 그동안 사람들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했던 전 남편은 거지가 되었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여직원들을 무시한 발언이 SNS에 올려지면서 징계를 받게 되고 물류센터로 차전되어 갔답니다.
저는 어머님께 받은 3억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을 테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떻게 두셨냐고요? 오지랖파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아버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돈을 가지고 달려왔고 좋은 음식이며 약이며 여전히 택배로 계속 도착을 하네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건 아닌가 봅니다.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아버지는 인간으로 성공한 인생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계획적인 짠돌이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뒤에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니. 그것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추종하다니요. 정말 무섭네요.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남편분은 정말 크게 혼이 나야겠습니다. 반면에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베풀며 살아온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럽네요.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하죠. 우리의 삶도 마무리를 잘해야 정말 잘 산 인생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